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겼던 40대 남자입니다. 물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건 대부분이 다 똑같겠죠. 그래도 제가 제 소개를 저렇게 적었던 건 제 사연이 가족을 소중히 여겼던 제가 당한 배신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뼈아픈 이야기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의 도시에서 지방신문사 기자로 일하다 소개로 만난 2살 어린 아내와 나이 31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20대 초반 시절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결혼 전엔 장모님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저보다 1살 많던 처형은 우리보다 2년 일찍 결혼해 아들 하나를 낳고 잘 살고 있었고요. 저는 결혼하며 생긴 처가 식구들이 참 좋았습니다. 솔직히 전 제 친가족을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누나와 형, 저와 여동생까지 사남매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유독 저에 대한 정말 많이 없으셨죠. 부모님은 원래 자식을 둘만 낳을 생각이었는데 원치 않던 제가 생긴 뒤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그런 두 분은 제가 3살 때 막내까지 임신하게 되자 너무 버겁다며 잠시 저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방에 혼자 살고 계시던 할머니께 맡긴 후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막내 낳고 걔가 조금 클 때까지만 선영이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선 절 잠시가 아니라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인 제 나이 15살 때까지 할머니께 맡겨버렸죠. 가끔 부모님과 형제들이 찾아오면 보고 살긴 했지만 자연스레 저는 가족 사이에서 소외됐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제게 미안했지만 나중엔 절 좀 귀찮게 여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박탈감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절 따뜻하게 대해줬던 할머니 덕분이었죠. 할머니는 늘 절 안쓰러워하며 보듬어 주셨거든요. 딱한 거, 에이, 어쩌다 미운 오리 신세가 됐노. 걱정 말거라. 너니 할미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키워주마.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정말 암담하고 슬펐어요. 그리고 서울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뒤 전 가족 사이에서 굉장히 겉돌면서 살게 됐죠. 형은 갑자기 같은 방을 쓰게 된 절 내심 불편해했고 형처럼 저와 별로 친하지 않았던 누나와 막내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은 형제들 사이에서 어색해하는 절 도와주기는커녕 다른 형제들만 챙기고 똑같이 절 좀 불편해하셨어요. 내게 미안한 마음이다만 떨어져 산 세월이 길었던 걸 어쩌겠니. 애들이 좀 불편해도 이해하고 네가 먼저 다가가려고 잘 노력해봐. 솔직히 그때 사춘기였던 전 제가 뭘 노력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그 상황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제가 원해서 이렇게 가족들과 멀어진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했죠. 그렇게 전 구박을 당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군 식구라는 느낌을 받으며 그 집에서 성인이 됐습니다. 그 후 집이 불편해 대학을 다닐 때도 집을 나와 자취를 하고 취업은 아예 할머니와 살던 이 지역으로 내려와 혼자 터전을 잡았던 거죠. 서울이 아니라 할머니와 함께 살던 이곳이 제겐 더 고향처럼 느껴져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렇게 전 가족들 간 부모님의 생신 때 안부 정도만 묻고 평소에 명절 아니면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가족들과 달리 결혼 후 만난 장모님과 처형은 절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줬으니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서 오게 박서방. 밖에 많이 춥지? 이리 와. 여기가 제일 따뜻한 자리니까 담요에 발 쏙 넣고 녹이고 있어. 우리 귀한 사위 감기 걸리면 안 되지. 알뜰하셨던 장모님은 평소엔 겨울에도 보일러를 아주 약하게 틀거나 아예 틀지도 않고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 가정사를 듣고 마음이 아프셨던 건지 유독 절 애지중지 해주셨어요.
처형네만 처가에 갈 땐 안 그러셨다는 분이 제가 가는 날엔 유독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어주시고 늘 저를 가장 따뜻한 곳에 앉혀주셨죠. 친가에선 항상 눈치를 보며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제게 그건 참 뭉클하고 생소한 일이었어요. 물론 항상 장모님이 저만 특별하게 대하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들도 자식이라고 부르며 두 딸과 두 사이를 똑같이 소중하게 대해주셨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내 자식 중 유일하게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다는 시린 상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또 처형은 저만 보면 불편해서 쓱 피해버리기만 하던 친누나보다 더 누나처럼 절 챙겨줬어요. 제부, 세상에 머리 대체 언제 잘랐어요? 아유, 맹구 같아요. 얘 주영아, 너 제부 신경 좀 써. 아, 제가 요새 일이 바빠서 미용실 갈 시간이 없었어요. 왜 괜히 저희 집사람한테 그러세요, 처형.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항상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죠. 외모 관리도 일의 연장선이에요. 특히 기자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야 할 텐데 그래서야 쓰겠어요? 여기 친정 동네에 괜찮은 미용실이 있으니까 자요. 여기 이 돈으로 얼른 머리 자르고 와요, 제부. 네? 아유, 아니에요. 저도 돈 있어요. 그냥 이걸로 잘라요. 제가 뭐 평소에 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해주고 생색내야죠. 처형은 상냥하다기보단 좀 새침대기 같은 분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런 성격 안에 깃든 착한 성품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왜 툴툴대면서도 동생을 많이 생각해주는 누나들 있죠? 처형은 딱 그런 누나처럼 계속 절 챙겨주고 잔소리도 해줬어요. 절 그렇게 스스럼 없이 대해주는 처형의 행동이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제 형제 중 그 누구도 저를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또 처형은 한 번씩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며 저와 아내에게 각각 10만 원씩 용돈을 주기도 했거든요. 일하면서 맛있는 거 좀 사 먹으라면서요.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많은 처형이 그럴 때면 진짜 누나처럼 느껴져 저는 처형이 참 좋았던 거예요. 가끔 아내와 처형이 편먹고 제 이상한 머리나 옷을 지적할 때면 항상 절 감싸주던 장모님까지 더해 전 정말 두 사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박서방 옷이 어디가 어때서 원래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더라. 우리 박서방 얼굴이 얼마나 귀여운데 옷이 좀 별로면 어때서? 괜찮아 박서방. 내 눈엔 자네가 뭘 입어도 다 예뻐. 한편 처형의 남편이던 형님도 좀 잘난 척을 하긴 했지만 꽤 좋은 분이었어요. 한 번씩 처가에 여행을 주도하기도 하고 장모님께도 잘하는 든든한 마사이처럼 보였죠. 그랬기에 처형과도 항상 잘 지낼 거라 생각했는데 가끔 처형 혼자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형님과 한 번씩 다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처형과 아내와 셋이 술을 많이 마셨던 날 처형이 형님에 대해 늘어놓은 불평을 듣고 우린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남편 물론 좋은 면도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 단점이 가끔 날 너무 힘들게 한다니까요. 밖에서 뭐든 열심히 하고 리더십도 강하니까 사람들이 집에서도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집에선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맨날 잔소리 잔소리. 그러다 나도 한 번씩 뻥 터지는 거죠. 나도 맞벌이 하느라 힘든데 혼자 집안일까지 도맡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부? 그 인간 이기적이면은 아마 나랑 우리 홀시어머니밖에 모를걸요. 그 와중에 우리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한 거냐면서 자기 아들 편만 들고 나 가끔 진짜 화병 날 것 같아요. 그런 처형의 말을 듣고 역시 부부마다 애로사항은 다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평소엔 큰 다툼 없이 딸 하나를 키우며 사이좋게 지내던 저와 아내 역시 가끔은 사소한 말다툼을 하긴 했으니 처형과 형님의 다툼으로 인해 형님이 딱히 나쁘게 보이거나 하진 않았어요. 물론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은 없었지만은요.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와중 제가 너무 좋아하던 처가 식구들에게
자꾸만 재앙이 닥쳐오더군요. 불쌍한 우리 딸, 이걸 대체 어째? 제가 결혼한 지 8년 뒤 어느 날 처형은 등산을 하다 큰 낙상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처형은 의식은 또렷했지만 척추를 다쳐 전신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재활 가능성이 희박한 완전 전신 마비가 아닌 어느 정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불완전 마비 상태였다는 게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었죠. 그래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장모님도 5개월 전 암 상기 판정을 받고 수술받은 뒤 한창 통원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때였어요. 저희 집으로 모시려 해도 하도 거절하셔서 최대한 자주 장모님과 왕래하고 살던 차였는데 처형까지 이런 상황이 됐으니 너무 통탄스럽더군요. 처형의 사고 이후 아내와 전 일 때문에 처형 곁에 붙어 있을 수 없어 장모님이 대부분 병원에 있던 처형의 옆에 붙어 계셨습니다. 장모님, 그렇게 무리하시다 장모님까지 큰일 나요. 괜찮아. 우리 딸이 갑자기 몸이 이렇게 돼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그런 딸의 고통을 옆에서 이렇게 나눠라도 줘야지. 아프신 장모님이 걱정돼 간병인을 고용하려 했지만 장모님은 무조건 처형의 옆을 직접 지키고 싶어 하시더군요. 하는 수 없이 우린 최대한 자주 장모님과 간병을 교대해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화가 났던 건 정작 처형의 남편인 형님은 병원에 잘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조카를 돌봐야 한다는 핑계만 대면서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 전 형님에게 전화로 쓴소리도 했었습니다. 처형 간병하고 있는 저랑 집사람은 자식 없나요? 게다가 암 걸린 장모님까지 다들 처형이 걱정돼서 달라붙어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코빼기도 안 비출 수가 있어요? 사람이 돼서 그러면 안 되죠. 힘들고 아플 때 같이 힘들어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부부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부부는 원래 엄연한 남이잖아. 나도 애 엄마 그렇게 된 거 슬프고 고통스러워. 근데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그걸 자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둬? 하지만 형님은 아주 뻔뻔하게 그지없더군요. 평소 처형이 말했던 형님의 이기적인 면모가 힘든 상황이 되니 바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님은 처형이 힘들게 재활을 시작하고 있던 사고 난 지 고작 한 달 후 처형과 이혼까지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조카까지 데리고서요. 저와 아내가 처형 곁을 지키던 날 그놈은 이혼을 통보하러 왔었거든요. 그때 그놈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엔 내가 키우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당신 지금 자기 몸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데 애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 장모님도 아프시고 애는 당신이 이렇게 된 거 전혀 모르고 있거든? 애가 놀랄까봐 일부러 나랑 어머니가 얘기 안 했어. 애한테 당신하고 그냥 이혼했다고 말할 테니까 앞으로 나랑 애한테 신경 끄고 당신 몸이나 잘 챙기면서 살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 당신이라 안타깝지만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형님, 형님이 진짜 사람입니까? 가뜩이나 좌절한 처형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빼앗아 가요? 아무리 각자 인생이 있다지만 형님 진짜 의리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형님 그러다 진짜 나중에 천벌 받습니다. 처형은 망연자실했지만 그렇다고 조카를 자신이 키울 수도 없으니 그놈의 말에 서럽게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 전 아내와 함께 그놈에게 달려들듯 눈에 불을 켰어요. 하지만 그놈은 그런 우리의 행동에도 죄책감 하나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결국 처형은 조카도 빼앗긴 채 그놈과 이혼하게 됐어요. 그놈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우선 처형의 재활이 우선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저희 부부는 모두 처형의 간병과 재활에 매달려 살았어요. 처형은 몇 달 뒤 재활병원으로 전원해 힘든 재활을 이어갔죠. 그래도 처형은 재활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재활의 골든타임은 6개월이라는데 처형은 너무 빠르게는 아니어도 서서히 재활되어 갔어요.
그런 처형의 의지엔 조카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죠. 다른 것보다 언젠가 우리 아들 앞에 조금이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어요.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정말 싫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좀 호전되는 것 같던 장모님의 암이 다시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더군요. 장모님은 처형이 사고를 당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던 어느 날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장모님, 제가 더 좋은 사이가 되어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아직 시간이 더 많이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떠나시면 어떡해요? 친부모님보다 더욱 좋아했던 장모님을 보낸 슬픔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전 장모님의 부탁에 따라 아예 처형을 퇴원시킨 뒤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됐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모님은 온통 처형 걱정뿐이셨거든요. 박서방, 불쌍한 우리 가영이 좀 잘 부탁하네. 물론 우리 주영이도 자기 언일 잘 챙기겠지만 그래도 아들처럼 든든했던 자네에게도 꼭 부탁하고 싶어. 많이 회복됐다지만 우리 가영이 아직 혼자선 이동도 못하고 옆에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하네. 지금이야 병원에 있어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된다지만 언제까지 병원에서 외롭게 살 수 있겠나. 나중에라도 우리 가영이 꼭 자네가 좀 집에 데려가서 우리 주영이랑 잘 챙겨줘. 자넬 자식처럼 여겼던 이 장모의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고 꼭 좀 들어주게. 그때 장모님의 유언을 외면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내도 처형을 직접 돌보고 싶어 했었어요. 무엇보다 저 또한 처형을 친 누나처럼 아꼈기에 안 그래도 병원 생활을 불편해하던 처형을 곧장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아내는 그런 제게 정말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처형은 저희와 함께 살며 통원 재활 치료를 받게 됐어요. 집에 낯선 사람들 들이기 싫어했던 아내는 간병인 고용을 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회사를 그만두고 처형을 돌보기 시작했죠. 처형을 재활센터 데리고도 다니고 집에서도 옆에 붙어 챙겨줘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아내를 충분히 이해해 그때부터 외벌이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딸까지 합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셋이나 됐다 보니 제 벌이가 좀 부족하더군요. 그래서 전 퇴근 후나 주말엔 대리운전까지 뛰며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많이 힘들죠, 제부.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에이, 처형.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어렵고 힘들 때 돕는 게 가족이죠. 전 정말 괜찮아요. 아, 처형이 먹고 싶다고 해서 마트에 들러서 딸기 좀 사왔어요. 금방 씻어다 드릴게요. 저는 제게 미안해하던 아내와 처형에게 항상 괜찮다고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전 외벌이를 하는 것 외에도 처형을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처형은 피나는 노력 끝에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땐 스스로 휠체어에 올라타 이동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반신은 상반신에 비해 아직 기능 회복이 많이 되지 않았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발전이었어요. 그런 처형을 더욱 북돋아주기 위해 전 처형이 먹고 싶다는 건 건강에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전부 사다 줬습니다. 또 집에만 있기 답답해하던 처형을 데리고 가끔 쉬는 날엔 아내와 딸과 함께 콧바람도 쐬러 나가곤 했죠.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도 나보단 처형의 답답한 마음이 더 클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꾹 참고서요. 처형, 왜 우세요? 그냥 우리 현우 생각이 나서요. 처형은 가끔 밖에 나가 조카 또래 남자애들을 볼 때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조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렇게 현우가 보고 싶으면 그놈한테 전화해서 애 보여달라고 말이라도 해보세요, 처형. 그 인간 내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전하고 너무 달라진 이런 모습 애한테 보이기도 너무 겁나요. 처형, 처형이 그랬잖아요.
언젠가 현우 앞에 좀 더 건강하게 나타나고 싶어서 재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혼자 휠체어도 타고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된 건데 언제까지 나중만 기다리면서 숨어 살 거예요? 그리움도 쌓이면 병이 나는 거예요. 처형만 애를 보고 싶다는 의지가 확고하면 내가 현우 처형 앞에 데려다 줄게요. 그깟 의리 없는 인간 때문에 눈치 보고 애도 못 보고 사는 게 말이 돼요? 결국 저는 처형과 함께 산지 2년 뒤 처형을 위해 아내와 함께 직접 그놈이 조카 살고 있던 그놈의 모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집엔 어디 갔는지 그놈도 마침 조카도 없었기에 전 마음 놓고 큰 소리로 그놈 모친에게 소리쳤어요. 아주머니랑 아주머니 아들이 우리 처형한테 애를 끝까지 안 보여주러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위법이에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부모가 자식을 못 보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애한테 해가 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봐요. 양심도 없지? 그 몸으로 애미 걔가 애 앞에 나타났다가 애가 충격이라도 받으면 어쩌려고 이래요? 몸이 안 움직이면 부모가 뭐 괴물로라도 보인답니까? 우리 처형 어느 정도 몸도 이제 움직이고 그런 자기 엄마 보고 기절할 정도로 현우가 어리지도 않잖아요. 자꾸 애 안 보여주면 우리 소송 걸 겁니다. 그리고 나 비록 크진 않아도 나름대로 이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예요. 어디 일 한번 공론화 시켜볼까요? 전신 마비된 아내를 버린 짐승 같은 남편, 애도 안 보여준 악질 시모, 이런 내용으로요. 제 으름장에 그놈 오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 사람에게 쉬지 않고 더 몰아붙였어요. 아줌마도 자식 있는 부모잖아요. 입장 바꿔서 아줌마 자식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아는 처형은요. 그놈이 다쳤으면 끝까지 그놈을 챙겼을 거예요. 이 모든 업보 당신 아들이 다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 할 때 현우 우리 처형한테 보여주세요. 알았어요? 아내도 옆에서 씩씩대며 제 말을 거들었습니다. 결국 그놈 모치는 하루만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뒤 우릴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놈이 직접 제게 전화해 한 달에 2번씩 조카를 처형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놈은 여전히 뻔뻔했지만 어쨌든 조카를 처형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기에 저는 그 주 주말 직접 조카를 데리러 갔어요. 현우야, 잘 지냈어? 이모부 기억하지? 엄만 안 보고 싶었어? 당시 13살이던 조칸 반갑게 인사하던 제 인사에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제 질문엔 선뜻 대답을 못하더군요. 전 그제야 과거 그놈이 처형에게 난 사고에 대해 조카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놈이 그날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해준 건가 싶었는데 이내 조카가 울먹이며 하는 말을 들으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요. 원래는 엄마가 절 버리고 보러도 안 오는 줄 알고 너무 슬펐어요. 아빠가 엄마랑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아빠가 엄마가 아프다고 말해주셨어요. 이모부, 우리 엄마 아직도 못 걸어요? 아직도 많이 아파요? 조카는 전날이 돼서야 그놈에게 처형에 대한 얘기를 듣고 처형이 걱정되어 잠시 목이 메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조카의 모습에 괜히 저도 울컥해 울음을 꾹 참으며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아직 못 걷긴 하시는데 혼자 휠체어는 타고 잘 움직이셔. 많이 아프지도 않고 잘 지내시고 있어. 현우야, 현우 엄마가 현우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했거든. 그렇게 열심히 재활해서 지금처럼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도 다 현우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래. 그러니까 이따 엄마 보면 보고 싶었다고 꼭 안아드리자. 알았지? 그렇게 전 조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상봉한 두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저 밤마다 엄마 꿈도 많이 꾸고 엄마 사진도 사진이 닳도록 보고 살았어요. 그랬어, 우리 아들?
엄마도 우리 현우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현우 만나려고 엄마 재활운동 열심히 해서 이만큼 건강해졌어. 우리 착한 아들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 이젠 어른 다 됐네. 저도 자식이 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후 전 2주에 한 번씩 조카를 처형에게 데려다 줬고 언젠가부턴 조카가 혼자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됐어요. 조카는 처형을 태운 휠체어를 직접 밀며 처형과 산책을 하고 오기도 하고 직접 그 어린 것이 처형의 발도 씻겨주는 등 정말 눈물 나는 사랑을 보여줬어요. 처형은 그런 조카 덕에 어두워졌던 과거보다 훨씬 많이 밝아졌고 제게 종종 이런 말도 했죠. 제부, 이게 다 제부가 나서준 덕분이에요. 우리 주영이도 같이 그 집에 찾아갔었다지만 이게 다 제부의 용기와 실행력 덕분인 거 나 잘 알아요. 나 우리 현우 보니까 진짜 살 것 같아요. 나 앞으로 더 희망차게 살아갈 빛이 보여요. 정말 고마워요, 제부. 제게 고마움을 표한 건 그런 처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조카도 제게 쑥스러운 듯 짧은 편지를 써서 내밀더라고요. 이모부, 영영 못 볼 줄 알았던 저희 엄마랑 저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이모부께 돈도 많이 드릴게요. 제게 돈을 주겠다는 말이 웃겼지만 그만큼 조카의 순수한 고마움이 잘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 이대로 계속 처형의 재활을 돕고 아내와 딸도 보살피며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처형이 절 보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부, 내 동생 많이 사랑해요? 얼만큼 믿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처형이 손을 발발 떨며 쪽지를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 아무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마도 주방에 있는 아내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 아내 몰래 제게 이런 쪽지를 건네주는지도 몰랐고요. 그러다 밖으로 나와 그 쪽지를 봤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부, 내 동생 믿지 마세요. 그러다 제부만 상처받아요. 제게 무언가 수신어를 주는 문장이었어요. 그 쪽지를 보며 하루 종일 이게 무슨 말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처형한테 물어보니 절 계속 피하더라고요. 아내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그러다 언젠가 말해주겠지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얼마 후 처형 생일에 그 쪽지의 진실을 알고 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난 언니랑 점심에 미역국 끓여 먹으면서 먼저 축하해줬거든? 그러니까 저녁은 당신이 언니랑 솔지 좀 챙겨줘. 그날 전 퇴근하며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미리 잡힌 동창회가 있다며 외출을 했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전 딸과 처형과 셋이 생일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에 초도 꽂고 딸과 축하 노래도 부르며 우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12살이던 딸은 처형에게 직접 그린 처형의 얼굴 그림을 선물로 주더군요. 저는 그런 딸에 이어 직장 여자 동료에게 물어물어 샀던 화장품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처형은 조카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항상 조카를 만나던 날엔 화장을 곱게 했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는 쉽게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처형은 많이 재활이 된 상태였죠. 그런 처형의 모습이 생각나 전 백화점까지 가서 비싼 화장품을 사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본 처형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겠어요? 처형, 왜 우세요? 감동받아서요? 아, 이게 그 정도 선물은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제부. 미안해요. 사실 난 이런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선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 상황이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우선 처형을 달랬어요. 처형은 잠시 더 눈물을 훌쩍이더니 이내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저희 딸을 피해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군요. 어차피 식사는 이미 마친 뒤라 저는 딸을 안심시킨 뒤 처형과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처형의 할 말이라는 걸 전부 들은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요? 주영이 바람났다고요. 주영이 걔 몇 달 전부터 휴대폰 채팅으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어요. 제부는 평소에 일하고 대리운전까지 뛰느라 바쁘고 솔지도 학교 갔다가 학원까지 가니까 아무 눈치도 안 보면서요. 아니 그걸 처형을 어떻게 하셨어요? 걔가 제 눈치 볼 생각도 안 하고 대놓고 그 남자들이랑 문자하고 통화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제 친동생이니까 제가 제부한테 말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주영이 걔 제부가 대리운전 뛰러 나갔을 때 그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온 적도 여러 번이에요. 처형은 제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제게 말해주더군요. 그제야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처형 생각에 속상해서 혼자 한잔했다며 술 냄새를 풍기고 있던 아내의 모습. 왜인지 전보다 제 눈치를 보는 듯했던 처형의 모습들이 말이죠.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내의 속상함과 처형의 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형은 자기 앞에서 대놓고 남자들과 연락하는 아내를 몇 번이나 혼내고 말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네가 제부한테 이럴 수 있냐면서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도리어 뻔뻔하게 이랬다고 해요. 자꾸 이러면 애 아빠한테 말할 거라고? 해봐. 그럼 언니랑 나랑 바로 이 집에서 쫓겨나겠지. 그럼 그때 내가 언니를 책임질까? 난 당장 언니 내다 버릴 건데? 나도 진심으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그냥 이제 언니도 웬만큼 혼자 알아서 다 하니까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장가식 노는 것 뿐이야. 언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두가 행복하니까 나한테 버림받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처형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내가 자신에게 했다던 으름장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처형은 그 몸으로 버림받는 게 너무 무서워 제게 말을 못했다며 사과했어요. 제부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부, 내 동생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제부가 나랑 자기한테 또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랑 이혼해요. 하루라도 빨리요. 그런 처형의 말을 듣는데 배신감과 혼란이 겹쳐오더군요. 우선 전 처형을 달래며 이런 신신당부를 한 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그리고 처형, 이 일 처형이 저한테 말했다고 집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처형한테 그런 말까지 한 사람이 나중에 앙심 품고 처형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셨죠? 우선 말을 그렇게 해뒀지만 평소 제게 너무 상냥하고 잘했던 아내였기에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에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한 뒤 아내가 깊게 잠들자마자 아내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깊게 골아떨어졌는지 아내는 제가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해 휴대폰 지문 잠금을 풀 때도 깨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가지가지 했네, 이 인간이. 이게 다 몇 개야? 그렇게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본 전 기겁을 했습니다. 요샌 채팅 종류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아내 휴대폰에 깔린 채팅 어플과 그 어플에서 아내가 참여했던 채팅방 수들이 몇 개나 되더라고요. 동네 친구 채팅방, 맛집 모임, 유부 남녀 채팅, 4050 채팅방 등등. 아내는 처형의 말처럼 수도 없는 남자와 채팅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좀 알아보니
요새 그런 채팅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더군요. 수많은 유부녀 유부남들이 그렇게 가정을 배신하고 다닌 거죠. 그렇게 채팅과 문자 내역을 뒤져보니 아낸 그 많은 남자 중 최근엔 한 유부남과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만난 다른 남자들에 대한 정체와 증거는 제대로 잡지 못했지만 그 상간남의 신상 정보와 그놈과 아내의 바람 증거는 확실히 확보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할 수 있었죠. 오늘 너무 즐거워서 달링. 우리 집사람이 요새 날 좀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음 만나면 좀 천천히 갖자. 사랑해. 어, 나도 사랑해 달링. 그날도 아내는 동창회가 아니라 그놈을 만나고 온 거더군요. 그 역겨운 마지막 문자 내역까지 전부 확보한 전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그리곤 딸이 학교에 갈 때까지 기다린 뒤 왜 제게 출근을 안 하냐고 묻는 아내에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말했습니다. 왜냐고? 당신하고 할 말이 있으니까. 뭐야? 왜 이래 갑자기? 갑자기? 나 어제 당신 휴대폰 봤어. 당신 그동안 나 모르게 채팅하면서 아주 더럽게 놀고 있었더구만. 어제도 그 채팅에서 만난 유부남 만나고 들어왔던데 감히 내가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날 배신하고 바람까지 피워? 이 벌레만도 못한 여자야. 짐승도 자기를 위해 준 은혜는 안다고 했어. 당신은 그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야. 어? 내 휴대폰을 봤다고? 그걸 왜... 여보,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아니야.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어? 내가 미안해.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폭로하자 아내의 얼굴은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 냅다 무릎부터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심심해서 그랬어. 나 진심으로 그 남자들 만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두고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줄 수가 있겠어. 그리고 내가 이놈 저놈 다 만나봐도 당신 같은 남자가 또 없더라. 나 진짜 일편단심 당신뿐이야. 이젠 채팅 절대 안 하고 얌전히 살림만 할게. 어? 당신 내 덕분에 우리 언니도 우리 엄마도 만나서 너무 고마웠다며. 그러니까 우리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라. 어? 나 같은 남자가 또 없었다고? 이거 진짜 정신 나간 인간 아니야? 애초에 유부녀가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니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심심? 당신은 심심해서 사람 가슴이 이렇게 쉽게 대못을 박아? 그래, 나 당신 덕에 장모님도 처형도 만나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지금껏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근데 당신 가족한테 그렇게 헌신한 날 이렇게 배신해? 힘들게 난 대리까지 뛰고 사는 동안 당신은 심심하다고 바람을 피워? 나가서 차라리 일할 생각도 않고?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웃기지 마. 난 당신 같은 여자랑 절대 못 살아. 여보, 난 진짜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단 말이야.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합리화로 넘어갈 생각하지도 마. 바람이 다 똑같은 바람이지. 당신은 당신 언니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이랬으면 안 됐던 거야. 당신은 당신 형부 욕할 자격도 없는 더한 쓰레기야. 이 집 혼자 가족 다 부양하고 산 내 지분이 훨씬 많은 거 알지? 난 당신 같은 여자랑 절대 못 사니까 당장 나가. 당신은 더 이상 내 가족도 아니야. 그 와중에 뱃눈물 하나하나가 어찌나 기가 차던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혐오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아내는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며 엉엉 울기만 했어요. 그리곤 갑자기 처형에게 달려가 매달리기까지 했죠. 언니, 우리 남편 좀 말려봐. 어? 이 사람이 나 나가래. 내가 나가면 언니는 어떻게 되겠어? 언니랑 나 둘 다 누가 부양하냐고. 이건 그러니까 내가 제부한테 죄 지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애초에 내가 더 빨리 제부한테 말해줬어 했어. 우린 둘 다 제부를 배신한 죄인이야. 너뿐 아니라 제부한테 말을 그동안 못해준 나도 똑같은 공범이라고. 그런 우리가 무슨 염치로 앞으로도 제부한테 의지하며 살길 바래?
제발 양심 좀 챙겨. 너 지금 진짜 사람 같지도 않아 보인다고. 난 앞으로 내가 길바닥에서 빌어먹고 살든 뭐라든 무조건 이 이혼에 찬성이야. 그리고 너 그동안 네 바람 폭로하면 날 버리겠다 어쩌겠다 겁박했지? 그동안은 나도 겁이 나서 그냥 참았는데 이젠 안 참아. 네가 나 버리기 전에 내가 널 먼저 버릴 거야. 알겠어? 나도 제부처럼 이제 너 안 보고 살 거라고. 하지만 처형은 단호하게 아내를 쳐냈습니다. 절연까지 선언하면서요. 아내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계속 눈물만 뚝뚝 흘렸죠. 결국 버티고 버티다 아내는 짐을 싸들고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내를 쫓아낸 후 다음 날 전 상간남의 집으로도 모든 증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제 정체를 밝히자 그놈은 완전히 기겁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놈보다 더욱 충격받은 표정이었던 그놈의 아내를 향해 말했어요. 여기 증거들 받으세요. 그리고 저놈이 더 뒤가 구린 게 있는지 꼭 추가로 조사해 보세요. 제 아내도 그렇고 이런 인간들을 꼭 한 번으로 그치는 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당장 이혼할 생각이니 그쪽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는 게 평생 똥을 데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너 당장 네 처 배신하고 내 아내랑 희낙낙하고 다닐 때 마냥 좋았지? 그 대가 어디 뼈가 시리도록 처절하게 돌려받아 봐. 넌 평생 네 애들한테 아빠 취급도 못 받고 살 거고 어딜 가든 인간 대접도 못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되라고 내가 밤마다 기도할 거야. 그리고 상간남에게도 갖은 욕설을 내뱉어 줬습니다. 정말 황당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상간남 집을 뒤집어 엎고 집에 돌아왔더니 언제 왔는지 아내가 집에 돌아와 있더라고요. 분명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들어왔나 했더니 비밀번호 없이 도어락을 열 수 있는 동그란 키 아시나요? 그걸 갖고 있었기에 집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며 다시 제게 싹싹 비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어제 하루 숙박업소에서 잤는데 진짜 담배 냄새도 나고 침대도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어. 채팅으로 재워줄 사람 구한다고 해도 다들 음흉한 속내만 내비치는데 더 당신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당신만한 남자 진짜 없다고. 여보, 당신이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나 군말 없이 일할게. 당신이 하라는 건 다 할 테니까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나 좀 봐주면 안 돼? 미안해요, 제부. 내가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해도 이 몸으론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아내를 쫓아내지 못했던 처형은 제게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전 그런 처형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아내에게 확실히 말해줬어요. 당신이 100번을 빌면 난 101번 거절할 거고 1000번을 빌면 1000만 번을 거절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당신을 다시 받아주는 일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없다는 소리야. 장모님을 생각하라고?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나한테 처형을 부탁했는지 기억하지? 그런 처형을 버려버리겠다고 겁박까지 한 당신을 장모님은 용서해 주실 것 같아? 난 장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당신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만 포기하고 나가. 하지만 끝까지 집을 나가지 않고 대자로 드러눕기까지 한 아내를 보는데 정말 기가 빨리더군요. 제가 막장 드라마에서나 봤던 이런 상황에 대체 왜 처해 있나 싶어 현타도 왔고요. 그 모습을 딸이 못 본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죠. 전 그렇게 끝까지 버티려던 아내에게 아예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버렸죠. 결국 이혼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아내는 자포자기하며 제 발로 집을 나가버릴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까지 이런 되도 않은 말을 하면서요. 당신이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두고 봐. 소름 끼치는 소리 좀 하지 마. 난 우리 솔집 위해서 아예 앞으로 여잔 쳐다도 안 볼 거니까. 당신 같은 여자 만나게 될까 봐. 그렇게 아내가 쫓겨난 뒤 이젠 처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먼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부, 제부랑 주영이도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이제 혼자 살게요. 솔직히 제부도 알잖아요.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나 어느 정도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해보겠다는 거요. 비록 평생 휠체어는 타야겠지만요. 나 친한 지인한테 제가 혼자 살 집도 미리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놨어요. 그리고 요샌 국가에서 저 같은 사람 지원해주는 제도도 많고 돌봐주는 사람도 고용할 수 있으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처형에겐 이혼하면서 분할받은 재산과 장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은요. 전 나중을 위해 그런 처형의 돈은 생활비로도 건들지 않았거든요. 처형은 그때 그 돈으로 혼자 살 집을 구하고 혼자 생활도 해 나가겠다고 제게 말했던 거예요. 처형은 미안함에 가슴 아파 눈물을 글썽이던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부, 제부 덕에 나 이렇게 빨리 재활도 하고 우리 현우도 보고 살 수 있었어요. 제부한테 받은 은혜 나 평생 잊지 않고 살게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부는 나한테 넘치게 해줬으니까 더 이상 걱정도 미안함도 갖지 말고 이젠 제부 인생 살아요. 솔지랑 둘이서요. 정말 정말 너무 고마웠고 주영 일은 다시 한번 미안해요.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처형. 저도 처형 입장이었으면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 두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처형처럼 용기 내는 일 쉽게 할 수 없어요.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내 언니기도 했지만 항상 제 친누나처럼 여겼던 처형과 이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기에 저와 딸은 처형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전 처형이 살 집을 직접 처형과 돌아다니며 골라 계약까지 도와줬어요. 그리고 아내와의 이혼은 제가 딸의 양육권도 가져오며 잘 마무리됐고 전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도 다 받아낼 수 있었답니다. 상간남 또한 자기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고 아내와 상간남은 상간남의 아내에게도 위자료를 토해내야 했다네요. 그 후 전처는 작은 회사에 취업한 뒤 제게 다달이 양육비를 보내오긴 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보, 나 진짜 당신 없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내가 이 나이에 당신 같은 남자를 어떻게 또 만나겠어. 나 당신 놓친 것만 생각하면 너무 아깝다고. 그만 좀 따라다녀, 이 찐득이야. 또 찾아오면 그땐 아예 경찰서에서 내 얼굴 볼 생각해라. 어? 이혼 후에도 전처는 제발 돌아와 달라며 계속 저를 찾아오고 매달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처의 말을 통해 근황을 알게 된 거죠. 결국 전 경찰의 힘까지 빌린 뒤에야 겨우 전처를 완전히 제 인생에서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여자가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빌미까지 들이밀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자기도 창피한 건 아는지 전처는 이혼 후 딸의 얼굴을 볼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아내를 겨우 떼어낸 뒤에야 제 삶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양육비를 꼬박꼬박 잘 보내고 있으니 더는 신경 끄려고요. 딸을 잘 키우며 제 인생 살기에도 정신 없으니까요. 지금 처형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도움의 손길도 받으며 혼자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딸과 처형을 보러 가보면 집도 깔끔하고 처형의 표정도 밝아 보이더라고요. 올해로 17살이 된 조카는 전보다 더 자주 처형을 찾아오며 자신이 성인이 되면 반드시 처형과 함께 살겠다는 말을 한다고 해요. 애가 자꾸 자기 아빠랑 할머니가 내 험담을 하니까 날 감싸려고 그 둘이랑 종종 다투나 봐요. 엄마인 내가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해결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참 답답할 따름이네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현우랑 더 자주 연락하면서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형은 그런 조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라더군요. 전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있는 조카 처형이
나중엔 꼭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일주일 전엔 제 생일이었는데요. 그때 처형은 요새 재택근무로 조금씩 돈을 벌고 있다며 SNS로 제게 케이크 기프티콘과 백화점 상품권을 보냈더라고요. 제부,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작게나마 제부한테 고마움 표하면서 살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 항상 솔지랑 행복하게 살아요. 늘 고마워요. 그 안에 담긴 처형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또 조카는 아직도 제게 한 번씩 안부 문자를 보내는데 그런 그 녀석이 기특해서라도 전 앞으로도 처형과 조카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전처와는 이혼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정을 줘버린 처형과 조카는 아직 제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게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인 저희 딸도 엄마의 빈자리를 최대한 느끼지 못하게끔 사랑을 듬뿍 주며 키워갈 거예요. 이제 막 사춘기가 오기 시작한 딸을 위해 재호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세상엔 제 전처처럼 바람을 쉽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히 짚어주고 싶습니다. 기혼자에게 바람은 자신이 진지했던 가벼운 마음이었든 간에 그 죄의 무게는 결코 덜어질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요. 그 후에 따라오는 죄값은 평생에 걸쳐 치러야 할 테니 제발 기혼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무겁게 자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무리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처형이 언젠간 휠체어 없이도 조카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날이 오길 한 번씩만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